안녕하세요. TV일마르다의 김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규옥입니다. 언론사가 광고를 통해 다른 뉴스 매체의 구독을 권한다면 좀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뉴욕타임스가 이 광고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광고에는 뉴욕타임즈의 회장이자 발행인인 설즈버거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광고에서 반드시 뉴욕타임즈가 아니어도 좋으니 직접 현장을 찾아 사실을 보도하는 기자들이 있는 매체를 구독해달라. 특히 지역 뉴스 매체에는 여러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메시지 배경에는 급격한 언론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광고 시장 축소 속에서 언론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의 오랜 라이벌인 워싱턴 포스트조차 큰 폭의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지역 취재 인력의 70%를 감축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며 미국에서 가장 많은 디지털 구독자를 확보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즈버거가 타 언론사의 구독까지 호소하는 것은 언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저널리즘의 존속 여부 그 자체를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기자 시절 포틀랜드의 지역지 오레고니언에서 근무하면서 지역 언론의 역할을 수년간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감시하는 지역 언론이 약해질 때 지역의 저널리즘과 민주주의 역시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또한 이 메시지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언론의 위기와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뉴욕타임스의 광고였습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상 교수입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충주시의 홍보 영상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충주맨 김선태 뉴미디어 팀장이 공무원을 퇴직하고 1인 홍보 채널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충주시 유튜브 콘텐츠는 지방자치단체 홍보 영상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딱딱한 행정 홍보 대신에 유머와 캐릭터를 앞세운 콘텐츠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개설한 지 4월 만에 구독자 130만 명을 돌파한 전 공무원이 채널 수익의 30%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하니 참 대단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보 전달은 더 이상 언론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중심이 언론이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이 정보를 생산하고 시민은 그것을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부도 지자체도 기업도 개인도 모두 자신만의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직접 대중과 소통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콘텐츠 크리에이터형 커뮤니케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언론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기자는 무엇으로 경쟁해야 하는가?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 저널리즘입니다. 이미 많은 언론사들이 AI를 통해서 기사 작성, 데이터 분석 등 자동 뉴스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결과나 금융 데이터 같은 분야에서는 AI가 인간 기자보다 더 빠르게 뉴스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은 기자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사실 전달을 AI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면 기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바로 크리에이터화된 저널리스트입니다. 기자가 단순히 기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 창작자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 언론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틱톡과 유튜브 쇼츠 채널을 통해서 기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짧은 뉴스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의 핵심을 설명하는 콘텐츠 진행자가 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역시 기자의 개인 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는 기사뿐 아니라 팟캐스트와 SNS를 통해서 AI와 기술 문제를 설명하면서 수백만 명의 독자와 직접 소통합니다. 기자는 이제 기사 작성자이면서 동시에 컨텐츠 제작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관점에서 지난 2월의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CJB 뉴스에서는 밀착 추적이라는 제목의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컨텐츠 크리에이터형 기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월에는 3개의 코너가 있었는데요. 이 중 2개를 보면요. 먼저 지난 2월 10일 밀착 추적, 견인도 역부족, 거리의 골칫거리 전동 킥보드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로 발생하는 문제를 추적합니다. 이용자들의 일그러진 양심과 업체들의 방임, 그리고 미흡한 법적 제도 이 3가지가 모여서 난장판이 된 도로의 상황을 지적합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현장감이 돋보이는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9일 밀착 추적, 연휴 끝나자 재활용품 산더미, 처리 용량 1.6배 초과 보도에서 연휴 직후에 재활용 쓰레기가 81.75톤이 반입되는 등 하루 처리 용량을 크게 웃도는 현실을 알리며 과대 포장과 불완전한 분리 처리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분리수거에 관한 방법과 경각심을 좀 더 부각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밀착 추적 코너에서 기자가 현장 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설명하는 장면은 단순하게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보도의 형식을 넘어서 시민에게 현장을 좀 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도는 넓은 의미에서 크리에이터형 저널리즘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신선한 내용과 형식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수십 년간 묵힌 문제를 현장감 있게 문제의 근본 원인과 대안까지 다룬 보도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2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한 보도인데요. 먼저 휴가 없이 하루 11시간 노동, 소득은 최저임금 절반도 안 돼 보도에서 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 주차관리원의 열악한 근로 상황을 지적합니다. 정식 근로계약 없이 민간 사업자와 구두 계약을 맺고 4대 보험이나 휴가조차 없이 일평균 4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노동착취와 같은 근로 형태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는 사실상 재위탁 금지 위반으로 위탁 사업자는 불법 전대로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내는 반면에 제천시는 이를 10수년간 방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 사업자가 제천시 6곳을 운영하는 등 공공시설을 이용한 불법 전대 행위와 제천시의 무책임한 방조를 비판합니다. 이어서 2월 6일 투명정산 수익성과제 제천 공영주차장 해법은 보도에서 제천시는 재위탁을 금지하게 되고 따라서 민간이나 상인회는 운영을 포기하는 바람에 관리원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놓이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투명한 주차비 정산을 위해 카드 결제를 도입하고 사회단체가 운영해서 고용을 승계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시간을 쪼개거나 조합의 형태로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넘어서 수십 년간 묵혀왔던 구조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부각시키고 그 대안까지 제시했던 보도였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안의 맥락을 파헤친 보도를 하나 더 보면요.
지난 2월 23일 배가 산으로 간 치유마을 운영 1호나 고심 보도가 있었습니다. 개관 1년 반도 안 돼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인 초정 치유마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운영 주체가 모두 세 곳이어서 시설은 도시공사가, 프로그램은 문화산업진흥재단이, 관리는 청주시가 맡고 있어서 홈페이지조차 없이 예약은 도시공사가, 홍보는 청주시와 문화재단이 분산적으로 운영하는 등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하게 만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렇게 사안의 맥락을 설명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보도와 연관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선거구제에 관한 보도입니다. 지난 2월 9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기존의 2인 소선구제의 문제점 지적과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자의 93.6%를 거대 양당이 차지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다양성 확대의 필요성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충북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선거구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위기 상황에서 양당제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논의를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지금의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널리즘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첫째, 기자는 설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AI가 사실 전달을 하는 시대에는 사실보다 맥락과 의미를 설명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기자는 컨텐츠 제작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사뿐 아니라 영상, 팟캐스트, SNS 컨텐츠 등을 통해서도 뉴스를 전달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셋째, 기자는 신뢰의 큐레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선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기자는 사실을 검증하고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널리즘이 크리에이터의 형식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크리에이터와 똑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저널리즘의 핵심은 여전히 사실 검증, 공공성, 그리고 권력에 대한 감시 이 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콘텐츠는 필요하지만 진실을 희생하면서까지 재미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AI와 유튜브의 시대에 기자는 분명히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저널리즘의 본질을 버리는 변화가 아니라 저널리즘의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변화여야 합니다. 콘텐츠는 크리에이터처럼, 그러나 원칙은 기자처럼. 그리고 어쩌면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자가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은 AI와 유튜브의 시대, 기자는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동물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동물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렇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해왔는가라고요. 따지고 보면 이 지구의 원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수억 년의 시간을 견뎌온 생명들이 이 행성을 채우고 있었고, 인간은 그 거대한 생태계에 뒤늦게 합류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이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자연은 개발해야 할 대상이 되었고, 동물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자 노동력으로, 때로는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해왔습니다. 농업과 목축, 실험실과 우리의 식탁 위까지 동물은 인간 문명의 곳곳에서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쯤 멈추고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정말 우리가 관리하고 이용해도 되는 대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 이 지구를 살아가는 또 다른 생명이었을까요? 다행히도 이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 변화는 숫자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인구는 약 1,500만 명, 가구 수로는 600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0%가 동물과 한 지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셈인데요. 이제 반려동물은 더 이상 특별한 취향이 아닌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동물을 부르는 이름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이었죠. 애완이라는 건 사랑하며 즐긴다는 뜻, 즉 인간이 귀여워하고 돌보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그 자리를 대신했는데요. 반려란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뜻합니다.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보자는 인식의 변화가 언어 속에 담긴 것입니다. 이런 단어의 변화 뒤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물 역시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인 만큼 인간의 편의를 위해 함부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많은 나라에서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애완에서 반려로 바뀐 것은 단순한 표현의 교체가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회적 신호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동물보호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지난 2월 7일에 방송된 일터 리얼리티, 일하고 싶습니다는 청주시 반려동물센터의 하루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유기되거나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다시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곳.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비교적 새로운 직업 현장입니다. 카메라는 청주시 반려동물센터 직원들의 하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낯선 환경에 놀란 동물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일, 사람에게 상처받은 동물에게 다시 사람을 믿게 하는 일,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도 세심함이 필요한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시민을 만나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동물을 보내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책임인지, 그 준비가 진심으로 되어 있는지를요. 동물을 내보내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올바르게 시작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일. 그건 역시 이분들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반려동물 센터의 일은 단순히 동물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동물의 삶을 돌보고 인간과 동물이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동물을 돌보는 노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려동물 센터의 풍경들을 보고 있으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느끼게 되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을 돌보는 일 역시 단순한 봉사나 취미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직업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동물을 키우는 일이 개인의 선택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돌봄과 관리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회학에서는 다른 생명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돌봄 노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를 키우고 아픈 가족을 간호하고 연로한 부모님을 보살피는 일처럼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과 삶을 실질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노동을 뜻합니다.
돌봄 노동은 병원이나 요양원처럼 공식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가정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돌봄의 범위가 인간을 넘어 다른 생명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 역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픈 반려동물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보험 상품이 등장할 만큼 의료 지출도 늘고 있습니다. 또 먼저 떠나보낸 동물에 대한 슬픔을 펫 로스 증후군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펫 로스 증후군이란 반려동물을 잃은 뒤 경험하는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는 심리 상담의 영역에서도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동물을 잃는 것이 가족을 잃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만큼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매우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만큼 동물을 돌보는 일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반려동물 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의 역할도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동물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상처받은 생명을 회복시키고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말하자면 돌봄 노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분들인 셈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과 직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려동물 의료와 행동교정,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펫 보험, 펫 호텔 등 이른바 펫 산업은 이미 하나의 중요한 경제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게 되면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책임 있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반려동물 센터는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넘어 동물 복지와 시민의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연결하는 사회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결국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 기관의 일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물을 돌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노동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반려동물 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은 단순히 동물을 관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이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남겼으면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만을 중심에 두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다양한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일까요? 청주시 반려동물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조용한 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동물을 돌보는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이해하고 책임지는 일이며 인간이 다른 존재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몸으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단지 동물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회의 방향을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옴부즈맨 제작단 배영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31일에 방송된 CJB 질문이 있습니다. 동물원 야생동물의 안식처를 꿈꾸다 편을 살펴보려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는 토요일 오전 격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인사를 초빙해 수업을 들으며 질문하는 형식으로 경쾌하게 교양 지식을 전달합니다. 이날 방송에선 청주동물원의 김정호 수의사가 출연해 청주동물원의 활동을 소개하는 수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정부 지정 제1호 거점 동물원이 된 청주동물원의 위상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기시키는 매우 시의적절한 기획이었습니다.
거점 동물원이란 단순히 동물을 관람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동물 보존, 연구,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동물원을 말하는데요. 이 개념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종을 보호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대중에게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1997년 개장한 청주동물원은 지난 2024년 5월에 환경부 지정 제1호 거점 동물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환경 파괴로 인한 멸종위기 동물 증가 및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동물권에 대한 관심 증대로 동물원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관점이 변화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은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수의사라는 자막과 함께 청주동물원이 김종호 수의사를 소개했는데요. 첫 질문으로 수의사가 되기로 다짐한 계기를 묻자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경험을 말하며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호주에서 학비를 모으기 위해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경험담 이야기도 본격적인 거점 동물원의 개념 설명에 앞서 관심을 견인하는 좋은 도입이었습니다. 1909년 일제에 의해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격화되며 시작된 한국동물원의 역사를 자료화면과 함께 짚어본 뒤 동물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열악한 사육 환경과 감옥 같은 구조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설명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힌 동물들의 목적 없는 반복 행동과 공격성, 그로 인한 부상 등의 이야기가 이어지며 동물의 행복이라는 문제의식을 부각하는 구성이 매우 효율적이면서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만 학생 역할의 출연자가 동물에게 러닝머신을 주면 좋겠다라는 가벼운 농담을 던지는 장면은 다소 불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동물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하고 동물이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행동적,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통해 동물이 행복해져야 관람객도 행복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김종호 수의사의 능숙한 설명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어진 각 동물의 사연과 이송 과정, 이송 이후의 생활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자료 화면과 함께 살펴보며 안타까움을 느끼는 동시에 거점 동물원과 동물 복지의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좋았던 것은 교육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물을 약자로 여기는 태도를 확립함으로써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타인에 대한 태도로 연결될 수 있고 동물 복지가 인성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지역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다만 3교시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2교시를 마무리하는 출연자들의 농담이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표범과 사육사의 감동적인 사연에 이어진 출연자의 농담은 방송의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날 방송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대목이었습니다. 다소 어렵고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을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서 출연자의 역할은 분명 필요하지만 주제의 진지함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농담이 방송이 전하고자 했던 감동과 메시지를 다소 흐려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춘분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폭설과 추위로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신기하게도 춘분이 지나자 포근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따뜻한 봄만 찾아오면 좋을 텐데 이맘때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우리를 찾아와 괴롭히곤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으셔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월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4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